재단이 기울어졌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과 재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꽃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을 굴렀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남편 현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소연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미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깨진 꽃병에 물이 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45세 김미영 씨입니다. 미영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12시간 근무 중에도 그녀는 항상 환자들을 친절히 대했고 그런 미영의 손길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미영은 응급실에 실려온 노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미영이 노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통증에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관찰과 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인은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적시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부인이 바로 박정희 할머니였고 그녀는 미영의 친절과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퇴원 전날 박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정연수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간호사야. 우리 아들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남편감으로 어때? 미영은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헌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6개월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기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미영을 친딸처럼 아끼고 집안일도 함께 도왔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며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구나. 시어머니는 종종 친구들에게 미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장남이었기에 박정희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미영의 작은 실수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요즘 아침에 좀 늦는데 우리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단다. 매번 말하는데 아직도 음식이 싱거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간이 좀 센 음식을 좋아한단다. 미영은 모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계속 높아졌고 미영의 노력은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미영과 현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그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미영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현수가 미영을 위로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남편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불임 사실이 알려지자 박정희 할머니는 미영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 집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미영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그런 말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도 집안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 않는 것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동생 정재훈이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 강소연은 첫인상부터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단정한 외모, 공손한 태도까지 갖춘 소연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예쁘고 너무 잘해. 시어머니가 주변 친지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음식 솜씨도 좋지. 미영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소연이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손자를 보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소연을 우리 집의 보물. 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연이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고맙다. 그 순간부터 미영과 소연 사이의 차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연이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다. 라고 칭찬받았지만 미영이 같은 방법으로 끓인 미역국은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마음이 아팠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7년 차에 시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년 후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경력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관리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며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나 체위를 바꾸고 욕창을 방지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 구토가 심할 때도 통증으로 밤을 새울 때도 미영은 항상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진통제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은 밤새 한숨도 못 자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영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가끔 방문할 때만 화색을 띠며 반겼습니다. 우리 소연이 왔구나. 반갑다. 아이고 바쁜데 왔니?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성을 보였고 실제 간호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방문할 때마다 화려한 꽃다발과 비싼 보양식을 들고 와서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어머니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소연이 손을 잡아주는 것에 더 큰 위안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소연이 주변에 미영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어요. 소연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영이 시어머니의 약을 제때 챙겨드리지 않았다거나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형님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종까지 미영은 홀로 지켰고 현수는 해외 출장을 미루고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미영은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계속되는 모함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미영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장례식이 한창이던 그날 저녁 다시 소연의 목소리가 미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네,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1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미영은 재단을 향해 두 손을 뻗었고 순간 재단이 기울어져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과 재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며 정원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지만 정상문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아내가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소연이 틈만 나면 찾아와 미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아들 현수는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며느리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정상문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박정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써온 일기였습니다. 아내가 미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소연의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상문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들 집으로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현수와 미영이 먼저 도착했고, 조금 뒤에 재훈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은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끓인 보약 드셨어요? 정상문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다들 왔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미영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영은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라고 지시했고, 재빨리 시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심장이 아프세요? 미영은 과거 간호사 경험을 살려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신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을 겁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정상문 할아버지는 48시간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소연과 재우는 첫날 병문안을 왔다가 곧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미영은 병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병원 음식 외에도 직접 준비한 죽과 과일즙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소연과 재훈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소연은 가족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소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과 재우는 병실을 나갔고, 미영은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소연과 재훈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에이, 아버님도 오래 못 사실 텐데 왜 병원비를 써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아? 소연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연아, 그런 말은 여기서 하지 말자.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님 재산 받으면 무조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소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와 같이 일찍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호전되셨어요. 산소 포화도도 안정적이고 활력 징후도 좋습니다. 미영은 기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대요. 놀랍게도 정상문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려 하자 미영이 재빨리 도왔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걱정 마라.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좁은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이 가장 먼저 달려와 정상문 할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소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였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자. 정상문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는 퇴원하시고 편안히 계실 때에도. 소연아, 정상문 할아버지가 소연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말이 없다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느냐?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내의 일기장이다. 아내가 마지막 1년 동안 써온 것이다. 그는 일기장에서 한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미영이가 밤새 내 곁을 지켰다. 큰며느리가 정말 고맙다.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에게 표현을 잘 못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영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이다. 그 아이의 간호사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내 생명을 연장시켰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아이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는 소연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내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한다. 겉으로만 잘하고 속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자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조용히 해라.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어.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 남편에게 부탁한다. 미영이를 잘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길. 그리고 소연이의 욕심을 경계하게. 병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연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헌신이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내 침묵이 미영이를 더 아프게 했구나.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기장을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 이건 너의 10년 헌신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이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소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소연아, 실망이다.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재훈의 팔을 잡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미영, 현수 그리고 정상문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미영아, 정상문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변해 그녀의 뺨을 적셨습니다. 현수는 아내와 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용서해라, 미영아. 시어머니의 49제를 맞은 날, 미영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은 따스했고, 창가에 놓인 하얀 국화는 맑은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미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과일, 나물과 고기 반찬까지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정상문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에는 깔끔하게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중앙에 놓였고 그 앞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예전과는 다르게 그 엄격했던 얼굴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1년이 지난 후 미영은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유니폼을 다시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게 된 간호사 유니폼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수와 미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부재와 무관심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고 해외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과묵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미영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의 아름다운 오후, 미영의 집 정원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과 현수가 입양한 5살 수연이가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진달래 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미영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